네, 안녕하세요. 홈앤쇼핑과 지역 미디어 생태계 재활성화를 위한 재설계 세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직전에 김중배 쌤님의 그 김중배 선언 30년을 잠깐 보고 왔는데요. 그 자리에서 참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지역에 관한 한 달라진 게 없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여기 모신 많은 분들이 항상 지역 언론 위해서 또는 지역을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하시고 또 굉장히 열정적으로 연구에 임하고 계시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 모셔서 글쎄 바위에 달걀 같은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 번 지역과 관련된 지역 미디어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먼 곳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전체 사회는 세명대 정연우 교수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지역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재설계 세션에 사회를 맡은 저는 세명대학에 있는 정연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미디어 생태계 전반이 거의 요동치다시피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제 메이저 미디어들도 막강한 자본과 콘텐츠와 플랫폼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글로벌 미디어, 또 그리고 포털의 그 영향력 때문에 사실 생존마저 힘겨워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역은 이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환경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생존조차 불투명한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지역 미디어가 지역의 연결망과 지역 문화의 소통,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로서 어떻게 생존하면서 그 역할을 다룰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굉장히 깊습니다. 어떤 의미에 보면 한국 사회는 사실상 내적 식민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싶고, 미디어뿐만 아니라 뭐 교육이나 일자리나 문화나 혹은 의료나 자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서울에서 다 빨아들이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 그래서 지역의 미디어가 제 역할을 하면서 사실 그 문제를 당장 다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미디어가 제 역할만 하더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조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역 미디어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지역의 삶도 또 공동체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태이고, 오늘 이 토론회는 누구라도 또 지역에 살든 혹은 어디에 살든 간에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삶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 미디어가 미디어 환경과 사회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생태계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드신 지역언론학회 그리고 홈쇼핑과 오늘 발제자와 사회자,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감사드리고, 발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인데요. 이 첫 번째 주제 제가 외우지 못해서 잠깐만요. 제주 지역 방송의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라는 주제인데, 이거는 제주대학의 이서영 교수님하고 최낙진 교수님께서 연구를 하셨는데, 이서영 교수님 원래는 발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피치 못할 굉장히 급한 사정 때문에 최낙진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제주대학의 최낙진 교수님 소개합니다. 제 왼쪽입니다. 토론을 맡아주시는 경북대학의 김현식 교수님 오셨습니다. 제 오른쪽에 광주 MBC의 콘텐츠 본부 편성 제작 박병규 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세션에 주어진 주제가 세 주제인데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 주제당 30분, 1시간 반 만에 마쳐야지만 다음 세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션당 주어진 시간이 한 25분 정도밖에 되질 않아서 발제자께서는 뭐 내용을 아주 핵심적인 것을 잘 간추리셔서 15분 이내 10분에서 15분 사이로 발제를 해주시고, 토론자들께서 5분 이내로 해주시면 또 플로에서
질문이 있거나 혹은 발제자께서 토론자의 토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천학진 교수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서영 교수님이 이게 이제 작성을 하셨고 원고를 저는 이제 조금 그 겹치는 일이 있어서 같이 인터뷰에 동행을 해서 이제 인터뷰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연구라기보다는 조금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서영 교수님이 뭐 제주도가 요새 그 국제 자유도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자유도 이슈를 가지고 이제 그 한 20년 제주도를 운영해 왔는데 과연 그 깃발을 계속 유지해야 될 거냐 아니면 내려야 될 거냐 요 관련된 뭐 국회에서 발표가 좀 있어서 제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서영 교수님이 그걸로 가시는 결정을 좀 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서영 교수님의 취지가 잘 전달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또 뭐 이게 지역 방송의 문제는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제가 그런 범위 내에서 한번 발표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서영 교수가 이게 발표한 거는 이제 이런 거였어요. 제주 지역 다 어렵죠. 지역 방송이 다 어려운데 다 어려운데 지역 방송이 이제 그 일종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활로를 마련한다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방안으로서 유튜브 방송을 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제주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 모든 방송들 또 특히 우리 한국의 지역 방송들이 다 비슷한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를 제주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써놓은 거 보니까 저는 이게 제주란 말만 빼면 뭐 이게 부산으로 붙이면 부산에서 통용될 수 있는 얘기 같고 또 춘천으로 바꾸면 춘천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들어서 이게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 방송의 어떤 일반적인 상황 또 직면한 문제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발제문에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연구는 제주 MBC하고 KBS 제주 그다음에 민방위죠. JI 집스라고 그러는데요. 그 세 군데를 방문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유튜브 방송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어떤 효과를 갖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를 실제 제작하는 책임자분들, 실무자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주의 경우에는 그 제주 MBC하고 JIBS 같은 경우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 뭐 뚜렷한 성과를 이렇게 조금 그 스스로도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그 뚜렷하게 얘기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KBS만이 이제 뭐 대박 났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정원 이야기를 가지고 그 유튜브를 KBS 본 방송에서 했던 내용들을 유튜브로 옮겨가면서 그게 이제 유튜브로 자리 잡은 건데 제주도에 이제 정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많죠. 뭐 우리 여행지로도 많고 또 근데 그 여행지만이 아니라 제주도는 집집마다 약간 정원을 좀 가꾸는 개념들이 좀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혹시 제주도 가시면 이렇게 그 일반 마을을 지나시면서 또 골목을 지나시면서 그 정원을 좀 이렇게 가꾸는 걸 보면 육지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육지보다는 인구에 비해서 꽃집이라고 그러죠. 화원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게 DNA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 프로그램도 굉장히 그 내용도 좀 풍부하고요.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진 만큼 그런 방송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주 MBC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유튜브에 맞게끔 뭐 이제 그 형식을 바꾼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뉴미디어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MBC를 대표하는 제주 MBC입니다. 아나운서 한 분하고 그다음에 기자 한 분이 뉴미디어 기획단으로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3일 전인가요? 위원장이 통화를 했는데 12월 1일부로 그 뉴미디어 기획단을 해체하기로, 그러니까 원상복귀하기로 이렇게 돼서 참 이것도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뉴미디어 기획단에서 내는 성과가 확실치 않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일반 다른 부서에서 일로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자 한 분, 어나운서 한 분이 왔는데 그분들이 뉴미 기획단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업무 하중, 뭐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동료들 간의 어떤 갈등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 그런 분위기들이 반영돼서 복귀를 했고요. JIBS는 또 이제 팀별로 그 조직을 갖고 있는데 MBC와 뭐 정도 차이는 있지만 큰 줄기는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또 새로운 인력은 충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의 어떤 PD라든가 기자 조직에 부담을 주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KBS 제주는 여기는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공영방송의 특성상 이게 수익으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좀 별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익에 도움은 되지 않고 알려는 졌고, 근데 이제 이 책임지는 분이 PD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이 또 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기존에 했던 편성국 내에 업무 부담이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를 만들면서 이분들이 유튜브를 만들 때 어떤 거를 조금 비중을 둘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KBS하고 MBC의 경우는 하여튼 그분들 표현입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것들 속에서 유튜브를 만들더라도 좀 공영성 고민을 조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조금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익 창출과 어떤 그 공영방송의 새로운 콘텐츠 제공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를 하지만 이 3사 모두 이게 이제 새로운 인력들, 젊은 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편성국 보도국에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작습니까? 가까이. 예. 제가 원래 신문용이어가지고 방송에 좀 서툴이 나니까 좀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만드는데 이게 그 기존의 방송 문법, 우리 레가시 문법이라고 하죠. 거기를 이제 거기를 못 벗어나고 있다고 본인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MBC가 가장 의욕적으로 출발했는데 뉴미디어 기획단 해체하기로 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고민들이 약간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기존의 조직에 부담을 주고 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력, 예산 이와 같은 것들은 또 보장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업무 가중이 되는 상황에서 3사가 뭐 이런저런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고전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이분들의 고민은 뭐 이렇게 아직 그 실패다 성공이다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출발점은 이탈한 시청자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유튜브라는 어떤 새로운 뉴미디어 플랫폼은 피할 수 없는 거죠. 거기서 내용을 어떻게 채울 건가 그런 고민들 속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직 좀 혼란기다. 그리고 역할 분담, 동료들 간의 그런 관계들 속에서 제대로 위상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레거시 문법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이게 기존에 이제 편성국 보도국에 있다 온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유튜브를 만들면서도 계속 어떤 그 저널리즘적인 그 책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기본을 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한편으로는 그 반갑기도 하고 소망스럽기도 하지만 과연 또 뉴미디어 플랫폼 전략으로서는 또 어떻게 이게 활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공유하면서 저희는 이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소영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들은 그 인터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현황과 또 그분들의 고민을 담아내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좀 대독을 대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유튜브를 포함한 이런 플랫폼들이 예, 죄송합니다.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 인력이나 또 조직의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심스럽게 탐색은 하지만 본격적인 그런 새로운 미디어에 적응해서 새롭게 뭔가 변화를 가져오는 건 아직은 좀 조심스럽다. 아마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현식 교수님부터 먼저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토론을 맡게 된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현식입니다. 우리 이수영 교수님, 최낙진 교수님 같이 연구해 주신 발제문을 잘 읽었고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심 되게 반가웠습니다. 저희 도세라 그러나요? 도의 크기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제주도보다는 대구시가 어떻게 보면 인구 면에서도 크고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보다도 오히려 우리 제주도 지상파 방송들이 이런 쪽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른 지상파 방송들이 이렇게 또 한번 참고할 만한 좋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는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여러 가지 실태들에 대해서 이수영 교수님께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 여러 가지 또 의미 있는 시도들이 또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태 이후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논의할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지역 콘텐츠의 잠재력과 확장 가능성에 대한 정리가 있었고요. 다 저는 이 발제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문제될 만한 그런 부분들은 크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같이 이제 논의를 하고 싶은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한테 이제 부여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뒤쪽에 보시면 구성원들의 잔인한 평가와 협조 부족, 그 다음에 성공의 필요 조건, 적절한 인력과 예산 투입,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눌까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시도가 잘 되려면 결국 구성원들이 얼마나 같이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협력해 나갈 건가, 여기에 따라서 일관성이 유지될 수도 있고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너무 재밌게 이 발제문을 잘 읽다가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이수영 교수님이 이제 이게 발제문 거의 넘기기 전에 이제 통보라 그럴까? 연락을 받으셨나 봐요. 제주 MBC의 뉴미디어 사업단이 해체되게 됐다고. 저도 다 읽다가 말미에 그걸 읽는데 이제 기운이 좀 쫙 빠지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일관성을 이렇게 계속 가져가지 못하는 거는 제주 MBC뿐만 아니고 대구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MBC도 뉴미디어 사업단이 있어서 코로나 사태 발발 초기에 대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었는데, 그때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결국은 뭐냐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 영향력은 조금 확대됐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뉴미디어 사업단이 지금 뭘 하냐면은 콘텐츠를 많이 생산하기보다는 제가 알기로 산자부 쪽하고 이렇게 산학 프로젝트를 해서 지금은 지역 커머스 지원 사업 쪽으로 지금 사업을 많이 하는, 그래서 뉴미디어 팀의 역할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10억의 이제 돈을 이렇게 받고 그쪽 지역 커머스,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바뀌어버려가지고, 정말 이제 일관성이 중요하다. 근데 이 일관성을 지킬 조건이 참 많이 마련되지 못했구나.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한 번씩 이제 뭐 지역 MBC나 지역 민방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이제 정말 농반 진반으로 그럽니다. 어차피 망한다. 지역 방송 망하게 돼 있다. 망하는데 망하기 전에 정말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MBC 같은 경우는 앞으로 또 뭐 원 MBC 정책에 의해 가지고 본사로 또 소속이 또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망하기 전에 어차피 당신들이 고용을 보장받고 월급을 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은 좀 더 담대한 발상으로, 담대한 전환의 인식의 전환으로 뭔가 좀 해보고 끝을 내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아마 사장이야 경영진들은 물론이고, 일반 기자나 PD들도 지금까지 편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왔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작 관행에서 좀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데 내부 동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아마 막내가 지금 아마 40대 초반쯤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신입사원을 뭐 한둘씩은 이렇게 뽑았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뭐 대개 40대 중반이 거의 막내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 내부 동력이 떨어졌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시청자로서 요구한다 그러면 결국 구성원들이 야 그거 해봐서 뭐하노, 한다고 뭐 크게 도움이 되나,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그걸 할 수 있나, 그런 식으로 이제 치부하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대토론회를 열어가지고 그 내부의 어떤 동력을 새로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결국은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KBS는 광고 수입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KBS만이라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역민들이 요구해서 지역 인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KBS는 원래부터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 근무를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강제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인력이 없어서 이러한 지역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데, 이런 점에서 거버넌스가 좀 개입이 돼 가지고 지역의 인력을 이제 좀 확충하고, MBC도 본사가 원 MBC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그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지역에 대한 인력을 파견을 하든지 아니면은 대주주로서 지역의 방송 인력을 더 많이 뽑도록 하든지 그런 어떤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원 MBC를 추구하면서 나중에 지역의 뭐 자산은 결국 중앙이 취하고 나중에는 중개소로 전락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상당수의 지역 MBC 구성원들은 또 원 MBC에 또 찬성하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정년이나 뭐 월급은 보장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과연 지역 방송을 위한 거냐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현식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지역 방송의 구성원들이 좀 더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을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도전과 혁신의 정신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하고, 이게 지금 KBS나 MBC 경우에 대개 자원들이 거의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력이든 혹은 재정이든 이런 게 지역으로 좀 더 분산돼서 지역 방송이 뭐 제작이 됐든 아니면 새로운
뉴미디어 플랫폼이 되었다. 이런 걸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MBC의 박병규 편성제작팀장 현장의 말씀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자로 나선 광주 MBC 박병규 편성제작팀장입니다. 이게 이제 학회라 제가 어떤 얘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할 얘기가 정말 많이 떠오르는데요. 일단 제가 2019년 2월에 광주 MBC는 뉴미디어, 그러니까 뉴미디어 콘텐츠라는 스마트 미디어 단을 만들었고요. 제가 단장으로 2년 좀 넘게 하다가 지금 올해 그 조직을 편성 제작팀, 기존의 지상파 제작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편성 제작팀장으로 왔고요. 그 업무를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희망적인 얘기 먼저 말씀드릴게요. 광주 MBC는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가 채널이 저희가 한 8개 정도 운영하는데 한 7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제작했을 때 실제로 유튜브 광고 수익과 기타 콘텐츠 수익이 저희가 투여하는 비용보다 좀 더 많은 상황입니다. 흑자 상황이죠. 초기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2년 좀 넘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서서히 성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얘기 말씀드릴게요. 로컬과 연결된 광주 MBC 콘텐츠 중에 오리지널로 하는 대표적인 게 전설의 타이거즈라고요. 타이거즈의, 그러니까 해태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로는 야구 팀의 역사를 다루는 콘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반응도 좋고요. 로컬에서만 할 수 있어요. 중앙에서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팬덤이 없는 다른 지역에서도 하기 힘든 거예요. 저희 뭐 타이거즈나 자이언츠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 다른 데서는 절대 못하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국악 원청 콘텐츠입니다.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지금은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죠. 예전에 비하면. 광주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자원이 대부분 광주 전남에 있습니다. 현재도 그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 말고요. 구조적인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역 지상파, 그러니까 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은 원래 전파를 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전파밖에 없었어요. 로컬은 에어리어 이상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IT 기술 발달로 웹사이트라는 게 생겼어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윈도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저희가 겪었던 과정이에요. 그때 당시에 중앙지상파 KBS, MBC는 그 웹사이트에서 IMBC, MBC로 따지면요. 콘텐츠 수익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직접 했던 거죠. 플랫폼 사업이 아니었어요.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그래서 IMBC에 돈을 내고 콘텐츠 소비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 IMBC가 무너진 지가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왜? 플랫폼 때문에. 그래서 지금 IMBC, 그러니까 MBC 홈페이지 IMBC에서 들어가서 콘텐츠를 누구도 소비하지 않은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럼 지역 지상파는, 지역 케이블을 비롯해서 지역 지상파는 윈도우가 지역 로컬 에어리어 외에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거를 운영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웹사이트를 콘텐츠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대비 수익이 안 나니까 안 해왔습니다. 본사는 했죠. 그러다가 지상파라는 매체가 어떻게 됐냐면 플랫폼이 나오는 순간 그 독점적인 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최근 몇 년 사이에 플랫폼으로 다 넘어갔죠. 그래서 지상파 지금 위기입니다. 그 플랫폼으로 광고도 다 갔거든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서울에 있는 메이저 방송사를 다 똑같은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학계, 그 다음에 언론계, 지역에서 엄청 요구를 몇 년 동안 해서 올 초에 포털에서 지역 콘텐츠 제2오픈을 열었습니다. 압력에 못 이겨서 9개권이요. 그 전에 메이저 방송사나 언론사는 다 받아줬어요. 똑같은, 그러니까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균등합니다. 조건이. 그러니까 광주 MBC건 서울 MBC건 KBS건 똑같이 하나로 원오브댐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했고 지역에서 아무리 올렸어도 제휴 입점을 신청을 해도 안 받아줬어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지역 지상파가 노력을 한 건 아니죠. 많은 학계에 계신 분들, 언론인들이 노력을 하고 요구를 해서 콘텐츠 제휴, 지역 권역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9개 권역 하나씩 줬습니다.
아쉽게 호남 권역에서 광주 MBC는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KBC 광주 방송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 기본 요지는 기회는 좀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윈도우가 늘었거든요. 그러면 그 윈도우에 저희가 공급할 콘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콘텐츠를 만드는 재원의 문제, 대부분 광고입니다. 현재는. 자본이고. 그 자본에 대한 지원 없이는 지역 지상파는 영원히 생존 불가입니다. 뭐 구성원들의 노력, 이런 것들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건 시장 질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청드리는 거기도 해요, 학교에. 지금 현재 방발기부이나 신문발전기금 뭐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매체들에게 지원을 하죠. 공모를 통해서. 저는 방통이나 언론진흥재단에 지자체하고 자치분권 시대에 매칭을 해서라도 직접 지원을 해야 된다. 매체, 지역 매체. 그렇지 않으면 지역 매체는 살아남기 힘들어요. 이건 플랫폼으로 가는 거는 시장 질서에 똑같이 노출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있어야지만 그나마 지역 매체가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전설의 타이거즈, 그 다음에 얼씨구 TV 이런 거 안 합니다. 로컬 미디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역민들이 관심 있는 이런 것들을 안 해요. 왜? 상업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로컬에서만 할 수 있어요. 부산 MBC나 KNN은 롯데 자이언츠를 다루는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오래전 뭐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ITV 인천방송 있잖아요. 인천방송이 그때 SK의 와이번스였을까요? 밀착 프로그램을 꽤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로컬이 그런 게 로컬 미디어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지원 없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제도적 지원 없이는. 실제로. 지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 그러니까 방통이나 언론진흥재단은 지역 지상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방통이나 언론진흥재단이 지자체, 광역지자체와 매칭을 해서라도 지자체 직접 지원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경남에서요, 경상남도에서 지역지상파 3사에 매년 조례로 지정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매년 콘텐츠 제작 지원을 1억 넘게 직접 예산 지원을 하고 있어요. 광주광역시랑 광주 지역 매체가 진행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겠습니다. 계속 시도할 건데요. 저는 그것만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뭐 지역에 콘텐츠화할 수 있는 지역만의 다양한 소재들도 있고 또 플랫폼이 과거에 비해서 어떻든 좋은 콘텐츠만 있으면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도 열려 있는데 문제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워낙 열악하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지원 그게 공적 지원이 됐든 아니면 지자체와 매칭 펀드를 통해서 지원만 마련되면 충분히 해볼 가능성이 있다 이런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두 분의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낙진 교수님께서 토론 내용이나 혹은 조금 더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폴로에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들은 종합적으로 세계차신 끝나고 나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낙진 교수님, 한마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기 두 분 토론자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뭐 제주에도 필요한 대책, 정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회가 되면 저희도 학계에서도 그런 입장을 같이 견지해서 좋은 방안들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발표 중에 제주에서 빠진 것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평가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주에서 전혀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제주는 이제 태풍 오면 사실은 전국에서 제주 태풍 상황을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유튜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24시간 방송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유튜브지만 방송에 기여를 한 게 있고요. 근데 이제
발표문 첫 페이지 보면 이분들이 MBC 기획단인데요. 이제 이게 해체가 돼서 하여튼 재난 시에 유튜브 방송이 이제 기존 그 공중파 못지않게 24시간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생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박병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주도도 보니까 그 제주 지역 컨텐츠에 대한 고민들을 치열하게 하고 있었고요. 또 그거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지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컨텐츠가 제주 지역 컨텐츠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인력 문제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내가 이제 그 부분 빼먹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인터뷰한 바에 의하면 이분들이 지금 그 유튜브는 오히려 저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구독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 광주하고 목포는 저희가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그 유튜브 전략이 성공한 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앞으로 유튜브 저기 뉴미디어 플랫폼 전략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젊은 아이들이 하는 쪽으로 조금 전환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쪽 인력의 어떤 충원의 필요성들도 좀 세게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약간의 오해인 것 같고요. 그 젊은 친구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어떤 거냐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플랫폼을 이해를 못 합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뉴미디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근데 이제 플랫폼이 성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툴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제작 중심으로 사고를 하다 보니까 이 툴을 빨리빨리 익혀야 돼요. 꽤 많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작이 중심이 아니라 그 툴을 시스템을 익히지 않으면 이거를 제작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빨리 익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허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로컬 미디어라는 게 콘텐츠 역할이란 어떤 거냐면 저희 그 광주 MBC 유튜브 채널의 한 25% 정도가 역외에서 역외가 아니라 국외에서 실제로 수신을 합니다. 미국, 캐나다, 아시아, 유럽 실제로 저희 그런 데이터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구글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럼 이유는 뭐냐? 그쪽에 나가 있는 이쪽 지역과 연관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 로컬 미디어의 역할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근데 그거를 익히는 게 굉장히 초기에는 어려운데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사고의 문제인데요. 저는 콘텐츠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면 보통 지상파 제작, 기존에 방송을 제작했던 사람들은 프로그램이라 그러거든요. 프로그램은 윈도우 1번이 지상파인 거예요. 근데 콘텐츠는 윈도우가 수십 개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 콘텐츠를 어디로? 그 플랫폼에 그 윈도우에 맞게 가공해서 내보내냐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콘텐츠를 바탕으로 어플을 하나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그 콘텐츠를 어플로 보낼 거거든요. 저희 자체 어플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특화된 공간에 관련된 특화된 내년에는 무슨 저희가 직장인하고 장애인에 관련된 걸 하나 시도를 한 예정인데요. 그런 어플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 윈도우에 다가가는 방법을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방송 프로그램 예를 들면 다큐 만들면 60분입니다. 근데 넷플릭스 같은 데 다큐 올라온 거 보면 드라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상파 다큐는 50분이 완제 기준 RT예요. 아니면 70분이 완제 기준 RT. 넷플릭스는 24분, 38분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다 달라요, RT가. 근데 저희는 이런 사고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지상파 제작이 기본으로 일본으로 돼 있게 프리미어는 지상파여야 된다는 뭐 이런 생각들. 대표적으로 제가 지상파 드라마 이제 좀 말씀드리면 MBC 검은태양이 꽤 재밌었습니다. 기존보다. 근데 첫 화를 보고 2화를 봤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가면 1, 2화가 너무 요즘 드라마는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럼 시청자들은 어떻게 봐요? 몰아봐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미 어떻게 하냐면 12부작이 나오면 1부 딱 프리미어 하는 순간 OTT 가면 페이하면 12편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소비되는 게 30%가 넘어요. 실제 수익 구조에.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지상파에서 제작하는 인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넘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플랫폼에 대한 이해의 문제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선회가 이제 지상파가 잘 안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지상파는 의무 조항 때문에 기본적으로 막아야 될 방통위 관련된 제어가 기타 등등 이런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현재 인력으로는 그걸 방어하다 보면 한 8, 90%를 다 쓰게 됩니다. 실제로. 그럼 여력이 별로 없어요. 이런 데 투자할 여력이. 그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저기죠. 역차별인 거죠, 일종의. 제가 30초만 아까 조금 오해가 있어요. 제주도 계신 분들이 그런 고민을 안 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요. 고민 치열하게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있고 이제 그 제주도에서 고민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한계와 장점들이 있는데 기존의 방송들이 가지고 있던 컨텐츠를 어떻게 유튜브라든가 인스타에 탑재할 것인가 뭐 그런 문제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저기 토론에서 들은 얘기는 제가 제주 가서 좀 잘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서로 다 알고 있는 그러세요? 내용입니다. 네. 커뮤니티도 다 있고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는 제주 지역 방송의 새로운 시도와 도전. 첫 번째 주제는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인 드릴게요. 그러고 예. 그냥 네, 그 두 번째 세션입니다. 지역신문의 뉴미디어 플랫폼
활용 전략과 미래 전략입니다. 발제자는 천현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토론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맨 왼쪽에 이석희 무등일보 편집국장 디지털 미디어부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제 바로 왼쪽입니다. 제 바로 왼쪽에는 경인일보의 박상일 디지털 미디어 총괄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맨 오른쪽에는 정용복 제주대학교 신문방송 출판부 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발제를 PPT로 하실 건가요? 발제를 PPT로 하시기 때문에 토론자들께서는 잠깐 폴로에 가셨다가 발제 끝나면 올라오셔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어디 혹시 따로 보내신 건 없으신가요? 받은 게 받은 게 없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천현진 전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지역신문 발전 기금으로 수행했던 연구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전체 보고서 내용은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이제 방송사 포함해서 인터넷 신문, 그 다음에 지역 신문사들을 모두 포함한 연구 결과였는데 제가 오늘은 지역 신문만을 이제 위한 자료로 다시 재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주목했던 연구에서 처음 주목했던 부분은 플랫폼이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어쨌든 이런 일정 규칙 속에서 플랫폼 환경이 변하고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특히나 지역 신문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런 포털이나 그 다음에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으로 이제 재편되는 뉴스 환경에서 기존의 플랫폼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 신문에 대한 독자의 관심이 이제 크지 않다는 그런 위기 의식도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문제점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뭐 항상 열악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찾기 위한 이런 플랫폼의 활용 방법 등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매체 시장도 사실은 이제 항상 문제가 됐었죠. 지역 언론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고 서울이던 지역이던 이거는 뭐 크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플랫폼에 주목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렇게 뉴스 환경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플랫폼 상에서의 뉴스 이용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지역 신문사들도 뉴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도달할 수 있고 미래의 가치 창출을 또 이룰 수 있다고 주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플랫폼의 이제 지역신문 지원의 측면 그리고 지역신문에서의 이제 디지털 플랫폼의 수용의 측면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실제 뉴스 산업에서 디지털 플랫폼사들은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 2019년에 커뮤니티 뉴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 언론사들을 위해서 영국에 이제 600만 달러를 지원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도 뉴스 이니셔티브 그리고 저널리즘 이제 긴급 구제 펀드를 통해서 지역 신문사들 그리고 지역 언론사들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주간지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지역 신문 관점에서 이제 보면 사실은 디지털 플랫폼과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포털과의 관계에서 이제 불거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의 문제, 그리고 이제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의 이제 그 광고 수익이라든지 뉴스의 수익화 문제 등을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의 결과는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 보고서 내용은 사실은 총 235개사의 언론사를 분석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정의하는,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제 다음에 자체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를 빼고 저희가 7개 플랫폼의 활동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뭐 따로 내용 분석이나 뭐 콘텐츠에 대한 분석은 없었지만 실제 가시적으로 플랫폼에서 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결과 요약은 지역 신문에 대한 데이터만 제공을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지역 일간신문 61개사 그리고 지역 주간신문 104개사가 네, 데이터로 네, 활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플랫폼 운영 활동의 조사 항목들을 실제 운영 여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얼마나 게시글을 올리고 있는가에 대한 활동성 여부, 그리고 실제 생산량에 대한 생산성, 그리고 팔로우 수나 팔로잉, 그다음 구독자 수, 친구 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영향력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응도에 있어서 좋아요 수나 그다음에 뭐 댓글 수, 조회수 이런 것들을 지표로 나타냈습니다. 네, 플랫폼 계정을 먼저 이제 보시면요. 뭐 지역 일간 신문은 그 96.7%가 페이스북 계정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지역 주간 신문은 61.5%가 계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가장 많은 보유율을 보이기도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유튜브 계정을 가장 많이 지역 신문사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페이스북의 활동성에 대해서는 뭐 일일 이내 글을 올리는 경우가 지역 일간신문은 54.2%로 나타났고요. 주간신문은 34.4%로 나타났습니다. 네, 생산성에 있어서 일간신문은 평균 21.2개의 이제 게시글을 올렸고요. 주간신문은 7개 정도를 올렸습니다. 네, 팔로우 수도 이제 보시는 표로 네,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위터의 계정 보유율은 일간신문은 15개, 주간신문은 2개, 네, 104개 중에 이제 2개가 네, 있었습니다. 요것도 표를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의 이제 활동을 보시면 지역 일간신문은 34개의 신문사가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가지고 있었고 주간신문은 8개 신문사가 계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뭐 인스타그램의 그 지역 신문에서의 이제 활동성은 그렇게 이제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뭐 평균 이제 생산 비율이나 그다음에 영향력도 뭐 다른 이제 매체들에 비해서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도 일간신문이 이제 1일 이내 게시글을 계속 올리는 경우가 42.3%로 가장 높기는 했지만 다른 매체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었고요. 주간신문 같은 경우는 오히려 1년 이상 이 계정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생산성을 보시면 유튜브는 일주일 동안 일간신문은 한 4개 정도의 게시글을 콘텐츠를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간신문은 0.5개의 글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요 표도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포스트나 그다음에 네이버 TV 같은 경우는 실제 지역 신문에서는 크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다른 지역 방송사들이 이제 높은 활용도를 보였기 때문에 요 부분도 요 표를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TV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톡 채널의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이용률이 지역 신문에서는 많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송사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표로 가늠하겠습니다. 이제 그 각각의 저희가 활용 지표들을 이 매체사별로 실제 이게 활동성을 이제 다 더해서 값을 표준화 점수에서 다 더해서 이제 수치로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실제 이제 부산일보를 보시면 반응도가 오히려 생산성보다는 반응도가 더 높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실제 이제 부산일보, 국제신문, 그 다음에 중부일보 이런 순으로 네,
페이스북의 운영 활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트위터도 마찬가지고요. 트위터도 그 부산일보 같은 경우는 활동성이나 생산성은 뭐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 이제 영향력 측면에서 네, 그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라일보하고 중부일보 쪽에서 이제 더 높은 네, 생산성과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있어서도 부산일보, 국제신문, 매일신문 순으로 실제 4가지 지표의 활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포스트는 이제 실제 뭐 운영하고 있는 신문사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채널도 네,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한라일보에서 그 뭐 기사 제보라든지 이런 경우를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제 제가 뭐 간략하게 지금 시간 관계상 이렇게 연구 결과는 제가 많이 이제 좀 넘어갔고요. 실제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실제 결과로서 저희가 연구자로서 제안한 전략은 5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적으로 진입이 불가능한 네이버나 다음을 제외하고 저희가 페이스북, 트위터,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포스트, 네이버 TV, 카카오톡 채널 이렇게 7개 플랫폼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실제 이제 7개 모두 진출한 곳이 있는가 하면 하나도 진출하지 않은 신문사들도 있었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이 디지털 플랫폼을 이제 활용이 뭐 정답은 아닐 수도 있고 각 사에 맞춰서 한 개의 플랫폼만 제대로 운영하더라도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조사를 바탕으로 저희가 5가지 이제 연구의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 사들이 저희가 플랫폼 계정들을 이제 현황 등을 살펴보니까 실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계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문사들이 운영에 이제 조금 효율성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플랫폼 그리고 반응이 전혀 없는 플랫폼들을 과감하게 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또 플랫폼의 운영의 핵심은 자사 홈페이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 플랫폼에서 그 아웃링크로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없어서 유입이 방해되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서 실제 자사 홈페이지를 우선에 두고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플랫폼 활용을 위한 이제 외부 전문가보다는 내부 인력에 대한 활용이 더 크게 작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플랫폼 활용을 위한 인력 지원이 이제 가장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향후 이제 그 정책 지원에서 자사 정규 인력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5번째는 선언적이겠지만 그 플랫폼의 종속의 우려보다는 플랫폼과 상생할 수 있는 전략, 그래서 플랫폼을 활용해서 자사 콘텐츠를 잘 유도할 수 있는 것이 핵심 전략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저희가 개괄적인 이제 연구 결과를 보여드렸는데요. 현재 이제 문제점과 그리고 잘 되고 있는 점들을 이제 잘 활용을 해서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향후에 이제 지역 언론의 플랫폼 활용에 있어서 콘텐츠에 대한 내용 분석도 추가적으로 연구를 이제 진행하면 더 좋을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네, 연구 결과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맨 왼쪽에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무등일보의 디지털 미디어 부 이석희 국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좀 말씀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무등일보 디지털 편집부를 맡고 있는 이석희 국장입니다. 처음에 그 일일 주제 때 그 사회자님께서 정영수 교수님께서 모든 지방에 있는 것들이 서울로 이래야 되니까 언론사도 그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것들이 일본이나 이런 데는 지방자치제가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중앙으로 모든 게 옛날부터 저도 이제 언론사 생활 한 30년 이상 했는데요. 그때부터
순수 지방지냐 병독지냐 이걸 가지고 항상 편집국장이 오시면은 바뀌어져요. 제작 방향이. 어떻게 해야만이 구독자가 더 많이 볼 수 있는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그러는데 지금이 와서는 이제 그 지역 소멸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론사도 똑같이 지역 소멸에 따라서 언론의 환경이 급수적으로 다 그 포털이나 거대 포털 이런 데로 다 흡수돼 버리고 언론사에서는 열심히 콘텐츠 만들어 봐야 지방에서 특히 모든 그 한 70% 정도가 우리나라의 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지역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기자들이 써봐야 트래픽이 사실 안 나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최근에 거대 포털에서 지역만을 상대로 해서 9개 그 권역으로 나눠서 어떻게 하면 조금 뭐 지방사도 이런 것이 콘텐츠를 다양화해서 할 수 있나 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 언론하고 저 신문하고 방송을 같이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됐을 때 3군데만 됐어요. 신문사는. 그리고 방송사는 5군데도. 근데 신문하고 방송국은 완전히 틀리거든요. 사실 플랫폼 자체도 틀리고 또 기사 이런 채도 다 틀리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다음에 이제 할 때는 그 신문과 방송을 나눠서 진짜 콘텐츠의 그 지역별로 아까 그 MBC나 이런 데서 특화된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또 이끌어주고 해야만이. 그렇지 않으면 거대 포털이 있는 이상은 언론사들이 투자를 해서 콘텐츠를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도 중앙에서 사실 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언론재단하고 이제 그 해가지고 그 인턴 사원을 써가지고 제작을 그 만화와 그 카드뉴스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는데 그 카드뉴스 한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인스타그램에 무등일보를 마크를 이렇게 넣으니까 더 안 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애들이 여기는 어디 신문사 뭐 어디 지방이니까 안 봐버리는 거예요. 바로 빠져나가버리고 오히려 내 이름으로 해야 자기 그 가명을 해서 한 개 더 보일 정도로 이렇게 모든 시장들이 전부 중앙 집권하자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빨리 탈피해서 언론사가 진짜 지역에 그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또 지방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시도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 무등일보는 그 계열사와 같이 플랫폼을 한 2개, 3개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융복합형으로 해서 뉴스룸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한번 우리 모델을 따르려고 한번 오신 분들이 있어요. 타 지역에도 전체 신문사가 같이 공동으로. 근데 우리 회사 이제 중역진들이 거대 포털이 있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힘들다. 그래서 연구 끝에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신문사를 내가 얼마 전에 또 다녀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언론에 대한 대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석규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그 경일보의 박상일 총괄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경일보 박상일입니다. 발제를 해주신 우리 천현진 위원님 그 발제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일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에 좀 그 어디를 가나 이렇게 디지털 관련된 플랫폼 또 디지털 개혁 뭐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회의뿐만 아니라 이제 경영진들께서도 이제 여기저기 가셔갖고 이런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나누시고 그리고 뭐 이런 뭐 강연 같은 것도 많이 들으시고 그러고 돌아오시죠. 나갔다가 돌아오실 때마다 뭘 하나씩 던져주십니다. 야, 어디는 이런 거를 해갖고 참 좋은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어디는 이런 거에서 뭐 사업으로 연결해서 또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던져주시거든요. 또는 이제 그 약간 언론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도 던져주시면서 한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봐라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요. 저희는 던져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고민을 해야죠. 많이 고민을 하고 우리 상황을 놓고 어떻게 풀어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는 굉장히 잘해갖고 성과가 좋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뭔가 뭐 남의 옷 입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가 안 맞고 원론적인 부분들은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런데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끝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신문들의 디지털 쪽 뭐 담당 부장들, 국장님들 만나갖고 얘기를 해봐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뭔가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느낌 속에서 계속 살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목적지를 잃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방향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지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전략들을 세우고 그 전략을 완수하기 위해서 또 어떤 세부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노력해서 또 그렇게 나아가고 해서 발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쩌면 우리는 특히 지역 신문들은 이 굉장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고민을 요즘에 회사에서도 경영진들도 하고 계신데요. 우리의 미래 비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중장기 비전이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신문의 경영진들, 사장님들을 붙잡고 A신문은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어디를 향해 가실 겁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그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 저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떠돌아다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떠돌아다니면 계속 제자리에서 뱅뱅 맴돌다가 지치겠지요. 지금 저는 지역신문들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헛걸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림을 좀 다시 그리고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프게도 우리 경영진들께서 하루하루 너무 이 위기 상황에 몰려 있으니까 하루하루 위기를 넘기는 데에 몰두하셔갖고 그런 그림을 그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작업을 잘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위기일수록 정확하게 목적지를 잡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신문이 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10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하자. 예를 들면은 우리는 앞으로 구독자를 200만 명을 모으고 10년 동안 구독자를 200만 명을 모으고 그리고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은 전국지하고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언론사를 앞으로 10년 동안 만들어 가보자라고 목표를 세웠다고 하면은 그거에 맞는 경영 전략이 경영 목표가 나와야 되고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전략들이 나와야 되고 편집국에서는 뉴스를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거고 디지털에서는 200만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 우리 플랫폼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구독자를 모을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전략을 세울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큰 목적지가 없다 보니까 하루하루 그냥 남들이 하는 것만 보고 여기서 잘했다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기서 잘했다고 하면 저것도 한번 해보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언론재단도 그렇고 지바리도 그렇고 또 뭐 경영진들이 뭐 신문협회라든가 이런 여러 모임 속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같이 논의도 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자리를 스스로도 만들어가고 계신데요. 그런 속에서 이런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언론재단이나 지바리 같은 경우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우리 경영진들이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단서들을 좀 던져줘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그런 목표가 서고 그 목표에 맞춰서 전략을 세우고 하면은 자신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뭐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력이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플랫폼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없어.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원하는 부분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나 언론재단이나 지바리가 채워주는 역할을 해줬을 때 시너지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설계를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고 그 큰 그림 속에서 전략을 만드는 그런 설계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일 총괄기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제주대학의 정용복 출판팀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정용국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연구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결론이라고 하거나 또 혹은 주제는 그 같습니다. 지역 상황이 어렵고 또 현재 지역 신문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뉴스 유통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자는 제안인데요. 저는 이제 앞서 첫 주제에서는 이제 지역 방송의 뉴스 유통 플랫폼 전략이었죠. 근데 이제 이번 세션에서 이제 지역 신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약간의 고민 지점이 상당히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제 지역 신문이 과연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즉 이제 미디어 형식 자체가 이러한 신유형의 미디어 플랫폼에 과연 적합하느냐. 그러니까 앞서 조사한 7개의 유통 플랫폼 중에 따지고 보면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뉴스 기사가 적합하죠. 하지만 나머지 유튜브를 비롯한 뭐 네이버 TV라든지 다른 5개의 유통 플랫폼은 모두 이제 영상을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신문이 사실 영상을 새로 제작해서 그 새로운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뭐 구독자 수를 뭐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컨텐츠를 늘리면서 어떤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지역 신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에 대한 그런 이제 고민 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 신문이 말 그대로 이런 플랫폼 사업자 틈 안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컨텐츠 사업자로서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과연 기존의 지금 뭐 지역 방송은 이미 이제 영상이라는 컨텐츠를 이제 주요로 생산하는 이제 지역에 그래도 가장 컨텐츠를 잘 만드는 이제 기업인데 과연 이들과도 경쟁이 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제 낙관적으로 이제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제 논의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연구자가 제시한 이제 결론 및 논의에서 네 번째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가 바로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하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요. 우리가 현재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가 지금 주목하고 그리고 어떤 정부의 지원 단위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소상공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경제 주체에서는 가장 그 생태계 내에서는 가장 이제 밑단에 이제 존재하는 이제 하나의 뭐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역 미디어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과연 지역 미디어 생태계에서 가장 밑단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기엔 바로 지역 신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방송은 지역 신문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하나의 지역 언론이라고 생각 들고 가장 밑단에는 이제 지역 신문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언론 정책과 관련돼서나 혹은 이제 관련 유관기관에서의 지원 정책 자체가 지역 신문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으로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정책 개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 신문발전위원회나 혹은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무한한 관심과 이제 지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플랫폼과의 상생을 위한 시도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이런 상생을 위한 시도를 할 때 과연 이런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주체는 누굴까에 대한 고민도 들더라고요. 지역신문이 상위의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먼저 손을 내민다고 그들이 환영을 하겠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생태학적 관점에서 최밑단 그리고 가장 약한 존재로 지금 위치하고 있는 지역신문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안들, 그리고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런 신유형의 미디어 플랫폼에 과연 지역신문이 컨텐츠를 생산해서 많이 이제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고 또 소비가 된다고 할지언정 과연 이게 지역신문에 즉각적으로 혹은 실질적인 또 도움은 어떤 도움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점을 정말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분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 포털의 역할과 개혁,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이것저것 해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전략과 풍요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언론 재단이든 지역신문 발전회든 아니면 학계도 이런 대안들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토론의 말씀이었고, 우리 천현진 위원님께서 이 토론자들 말씀을 들으시고 간단한 코멘트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영상 매체 중심이었기 때문에 신문사들이 더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콘텐츠 제작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 현재 그 문체부나 저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도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이 디지털 뉴스 환경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을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나 디지털 플랫폼 활용, 디지털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지원을 하려고 좀 더 예산 확보나 그다음 사업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대신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 두 번째 주제 지역신문의 뉴미디어 플랫폼 활용 전략과 미래 전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세션 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방송이 안 됐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공동체 미디어의 미래 전략과 하이퍼 로컬티입니다. 발제자는 최성원 전주 시민 미디어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토론자는 제 오른쪽에 정희철 상기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오른쪽. 죄송합니다. 예. 제 왼쪽에 정희철 상기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제 맨 오른쪽에 김원규 우석대학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PPT로 발표하실 거죠? 예. 토론자는 잠깐 밑으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제 자료가 조금 수정이 됐는데, 뭐 전체적인 틀은 그대로 있고요. 데이터만 조금 보강이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공동체 미디어 미래 전략과 하이퍼 로컬 미디어인데요. 뭐 학술적인 논의라기보다는 제가 뭐 연구자로서 그리고 현장 활동가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현장 활동가로서 그 고민과 논의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미래 전략이라는 그런 그 거대 담론 때문에 이 주제를 잡고 논의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짧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논의 주요 대상은 공동체 라디오와 마을 공동체 미디어고요. 그리고 제가 전제로서는 공동체 미디어가 지금 변화의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기회의 시기이고요. 하지만은 또 위기의 또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중적 환경에서 우리가 미래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됐고요. 그래서 공동체 미디어가 어떻게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전략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에 담아봤습니다. 공동체 미디어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좀 복잡하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동체 라디오와 마을 미디어입니다. 공동체 라디오 뭐 법적인 정의로서는 뭐 비영리 라디오, 뭐 소출력 라디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공동체 라디오의 그 경관을 보면 상당히 그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 지방화 시대 소출력 라디오 구상이 되면서 진행을 했고, 2004년도에 소출력 라디오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됐고, 2009년도에 비로소 정기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약 한 몇 년, 15년 정도가 지나다가 이제 올해 새롭게 공동체 라디오가 신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 공동체 미디어로 본다고 한다면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 미디어라고 하는데요. 이게 공동체 미디어이기 때문에 뭐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 미디어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서울시 마을 미디어 사업과 함께 등장한 개념입니다. 마을 미디어나 마을 공동체 미디어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조례에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체적인 그 의미를 더 많이 담아내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마을 미디어에 대한 조례상의 정의는 뭐 플랫폼적인 매체, 그 다음에 콘텐츠를 총한다. 두 가지 개념으로 담겨져 있고요. 21년 현재 전국의 23개 광역과 기초지자체에서 마을 미디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마을 미디어를 이 공동체 미디어의 중요한 그걸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 라디오가 2004년에 시범 사업이 되고 2009년에 정규 사업이 되고 한 10년 동안 정체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정체기 동안에 마을 미디어가 상당히 우리 한국 사회의 공동체 미디어의 중요한 그런 현상으로 떠올랐고 떠올랐습니다. 그래프로 제가 이제 빅데이터 뭐 뉴스 좀 검색을 해봐서 했는데 2010년도까지만 해도 마을 미디어가 훨씬 더 공동체 라디오보다 훨씬 더 기사에 많이 나오는,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많이 논의가 되었고요. 2021년도에 신규 사업이 되면서 조금 변화가 되는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체 라디오는 허가를 받는 거고요. 2004년도에 도입이 돼서 2009년 정규가 됐고요. 전국에 7개 방송국이 있었습니다. 제도화 이후에는 정체기를 겪었고요.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2012년에 등장을 해서 전국에 337개가 있는데 법률이 좀 부족하고 지자체 조례로만 진행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에 비해서 좀 허가가 자유로운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범위로서 조금 공동체 라디오와 마을 미디어를 조금 살펴보면 이 공동체 라디오가 조금 더 시군구 단위, 아까 그 법적 개념 보면 시군구 단위에서 조금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마을 미디어는 동단위, 뭐 서울에서는 9단위까지 하는데 지역에서는 동단위의 미디어로서 조금 더 하이퍼 로컬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 규제 정도로는 공동체 라디오가 조금 더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규제가 더 많고 마을 미디어는 규제가 없다고 보여졌고요. 지금 뭐 현황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공동체 미디어가 한국의 공동체 미디어 변화의 시기입니다. 변화의 시기는 공동체 라디오가 신규 허가가 돼서 27개로 늘어나는 그런 시기이고요. 마을 미디어는 전국적인 확산이 되고 있고 서울에서 조금 정책이긴 하지만 이제 서울 중심에서 지역 중심에서 마을 미디어에 대한 고민과 논의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시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동체 라디오 미디어가 좀 변화되는 배경을 짧게, 이거는 발제 자료에 없는데 첫 번째는 마을 미디어의 활동의 성과입니다. 마을 미디어가 공동체 라디오 이후에 마을 미디어 등장을 했는데 마을 미디어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두 가지 개념. 하나는 주체가 많아졌습니다. 공동체 라디오에 참여하시는 분보다
마을 미디어 참여는 주체가 훨씬 더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 훨씬 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이 공동체 미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또 플랫폼 유형이나 뭐 참여 주체, 뭐 콘텐츠가 훨씬 더 다양화되는 그런 복잡 다단한 그런 현상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동체 미디어가 확산되는 그런 계기를 갖긴 했지만 고민의 진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네 마을에 대한 의미가 한국 사회에서 재평가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회복이나 마을 만들기, 마을 미디어 활동 등으로서 마을이라는 공간의 중요성이 좀 커졌고요. 특히 코로나19에 의해서 우리가 뭐 슬세권, 뭐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동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에 대한 의미가 재평가가 됐고요. 특히 세 번째는 재난의 환경에서 공동체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많은 공동체 라디오, 공동체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서 FM 사례도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공동체 라디오가 굉장히 많은 코로나19 대응 방송 사례를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한국 공동체 미디어가 도입 초기에 비해서 양적 확대, 다양화 그리고 사회적 성과를 인정받고 있고 또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미디어가 여전히 굉장히 좀 위기의 측면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래를 좀 낙관하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입니다. 공동체 라디오와 마을 미디어의 내적 위기와 외적 위기를 간략하게 보면 가장 큰 건 불안한 재원입니다. 재원이 없습니다. 지금 20개 신규 사업자들 허가를 받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가장 큰 고민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다. 저희 전주도 이번에 허가를 받았지만 재원 마련에 굉장히 고민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굉장히 10와트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전체를 커버하기 어려운 그런 출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모호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에 대한 정확한 의미도 없고 광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광고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재난방송에 대한 규정도 상당히 없습니다. 특히 정책적으로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고요. 외적 이규로는 항상 저희가 공동체 라디오 하면 왜 유튜브 이런 거 듣는 시기에 왜 공동체 라디오를 하려고 하냐? 라디오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매체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게 매체 이용 형태 조사이긴 한데 보시면 라디오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매체로서 라디오를 굉장히 낮게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 조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라디오의 외적이가 굉장히 크고요. 마을 미디어 같은 경우는 법령과 제도가 법령이 없습니다. 조례는 있지만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떤 재정을 주려고 하는 근거가 모자라는 거죠. 그리고 자원과 인프라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고 외적으로는 정치적인 지원, 특히 서울 지금 현재 시장이 바뀐 이후로 지원 제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내년에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 라디오나 공동체 미디어의 전반적인 지원이 불확실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환경이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미디어 현재들의 전략들을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보면 공동체 라디오는 정책에서 현재 신규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고요. 고민은 작은 규모의 역할로서의 방송국으로 정체성을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는 지역 재난 방송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동체 라디오를 지역 재난 방송의 중심으로 잘 하려고 그런 정책들을 삼고 있고요. 재정은 자립하라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체 미디어 영역직에서는 공동체 라디오를 커뮤니케이션이나 제3영역화로 하려고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지역 재난과 안전을 위한 그런 방송 역할을 하려고 하고 광고를 활성화 그리고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요. 마을 미디어 측면에서는 지자체의 어떤 조례 제정하거나 재정 지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권리나 공공재로서의 고민, 그다음에 참여자로서의 확장, 그다음에 컨텐츠의 사회적 영향 확대나 지역 언론과의 협력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갖고 전략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빨간 글씨 썼는데 근데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어떤 광고 확대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논의의 지점이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 광고를 많이 하는 게 과연 좋은 건지라는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해외 전략들을 보면 공동체 해외에서는 명확하게 제3영역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미디어로 규정을 하고 있고 최근에 공동체 미디어에 대해서 디지털 전략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사례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역의 공영방송과의 지원과 연대를 확장하고 있고 재난방송의 역할을 확대되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BBC에서의 사례 뭐 파트너십 MOU를 맺어가지고 회의도 하고 있고요. 콘텐츠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BC가 지역 공동체 TV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들을 좀 제안을 하면 공동체 미디어가 지속 가능한 그런 미디어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주변부 미디어에서 좀 지역 중심의 미디어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제3영역 미디어로가 되고 공동체 라디오의 어떤 정체성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그런 환경을 조사하는데 지속 가능한 환경은 사회적 요소나 재정적 요소, 제도적 요소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좀 포함해서 특히 재정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공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공동체 미디어가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미디어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그런 측면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중적인 정체성에서 미디어만의 정체성에서 좀 더 벗어나서 지역의 공동체의 인프라로서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좀 규정되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네 번째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중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만들어진 컨텐츠를 지역에서 어떻게 영향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아까 BBC의 사례처럼 지역 언론과 연계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어쨌든 디지털에 대한 생태계에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 마을 미디어가 이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좀 유연성과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각각의 전략이 서로 연관성 있게 작용할 수 있도록 좀 실천 전략을 마련돼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그 발제 사례 나와 있으니까 제가 5가지 전략에 대해서 세부적인 전략들을 이렇게 좀 규정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토론자 두 분도 앞쪽에 빨리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세션 때문에 그런데요. 그 토론자분들께서는 우선은 한 3분 정도로 짧게 핵심만 짚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 왼쪽에 있는 정희철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른쪽에 그 김홍규 교수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석대 김홍규입니다. 발제에 관련해서 그야말로 짧게 이제 경험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발제하신 분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 본부장이고 제가 대표거든요. 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 갖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제 발제자분께서 지금 공동체 미디어가 변화의 시기에서 위기의 시기다라는데 변화의 시기 지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동체 라디오가 법제화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을 미디어가 300여 개가 넘게 돼서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이 마을 미디어라든가 공동체 미디어가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시민사회가 그만큼 커졌다라는 의미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주민 참여에 의한 미디어가 시민사회를 성숙시키고 이게 또 하나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거니까 그렇게 봤는데 최근 들어서 일련의 이제 위기라는 상황에 지적을 했던 것처럼 그런 줄 알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2012년도에 우리 돌아가신 시장님, 박원순 시장님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활성화 시켜놨는데 시장 한 명 바뀌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서울시 재정이 시민단체 ATM기다.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면서 그거를 지금 축소시키려고 하는. 난 그래서 놀랐어요.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는 성숙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아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 한 명 바뀌면 정책자 한 명 바뀜으로써 이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사회가 아직 시민사회 성숙도가 조금 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공동체 라디오 이번에 신규 사업자가 관련해 가지고 공동체 라디오에 관한 논문을 써가지고 제출했어요. 나름대로 공동체 라디오 이해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건가 지금 제도적 문제가 뭔가를 했더니 평가자들이 그걸 왜 지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인식이 올라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얘기했는데 그걸 왜 공적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가지고 노는 걸 가지고 이런 식의 평가가 와서 야 이게 아직은 아니구나. 이게 생각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공동체 미디어가 그들만의 리그인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쪽 발제자께서 또
전략적으로 제시한 게 저 세 가지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 측면, 재정적 측면, 제도적 측면. 그게 있는데 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제도적 측면이 상당히 또 제도적 측면에서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이 같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내가 아까 연장선에서 고민해 본 게 제도적 측면이라는 게 지금 아까 말했던 그 연장선에서 자칫하면은 이게 지금 공동체 라디오도 지금 신규 사업자가 지금 예전에 1, 2, 3기에 비해서 7개였다가 27개로 늘어나죠. 근데 신규 허가의 조건들 자체가 그 제도적 틀 안에서 옛날의 관점들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상황을 못 받는 거예요, 제도가. 그래서 그걸 지적했는데 그걸 왜 그러냐, 왜 그걸 해야 되냐라고 얘기해 보니까 깝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 제도적 측면이 중요한데 오히려 제도가 이 활성화를 막는 하나의 굴레가 될 수 있다라는 자칫 관점이나 이해에 따라서 이해라기보다는 관점이라든가 어떤 가치 철학에 따라서 오히려 그거를 활성화를 조금 막는 지금 이 정부와 방통위 자체는 활성화시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적 틀 안에서 그거를 막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자칫하면 또 이 확장성의 문제를 확장성이 돼야 되는데 그 제도가 자칫하면 확장성의 문제를 또 발목을 잡는 딜레마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일단 여기까지 또 얘기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희철 교수님 토론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이라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고려 FM이라고 이번에 아마 새롭게 공동체 라디오 아마 그거 제가 한 2년 전에 한 2번 방문해서 그 당시 고려 FM이었거든요. 지금 아마 TV까지 성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고려인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 고려 FM이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관악 FM, 또 성수 FM에도 또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언어적 또 문화적 소수자들이 이런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얻고 이 보건이라는 게 의료적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야 되고 특히 불확실성이 아주 높은 감염병 국면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지금 서울이 다르고 광주가 다르고 대구가 다르거든요. 그 정보를 제공하는 공동체 라디오의 역할은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을 미디어 역시 제가 한 몇 년 전에 조사했을 때는 40몇 개 정도가 서울에 있었는데 지금 아마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지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죠. 사실 시청자 미디어 센터도 제가 조사할 때는 제가 베트남 여성들의 팟캐스트, 베트남의 목소리 그거를 베트남 여성들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활용해서 거기서 제작하고 송출하에 왔는가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게 미디어는 그냥 미디어 활동에서만 머무른 게 아니에요. 상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만나죠. 취재하죠. 방문하죠. 그러면서 인파워먼트를 경험하는, 주체화를 경험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산과 광주밖에 없었습니다. 시청자. 근데 지금은 거의 한 10군데 생겼고 지금 또 전주 이런 데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도 전국에 한 40여 개 이상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대안이 뭐냐. 바로 예산의 문제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대학을 좀 활용해서 저도 대학 언론 출신인데 대학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 자원이 엄청납니다. 거기는 학과가 있고요. 또 미디어 센터, 과거에는 방송국 신문사, 영자신문사 나눠져 있었는데 요즘은 미디어 센터라는 그리고 기자재 되게 좋아요. 근데 새롭게 뭔가 어디서 장소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대학에 만약에 진지를 구축한다면 지금 쌤이 얘기했던 사회적, 제도적, 재정적 요소, 여기 인력적 요소가 빠졌더라고요. 인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저는 대학과 연결하고 또 대학에서 미디어 교육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그 역량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건 제가 사실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그 친구들 옛날에 릴테이프로도 다 방송 만들었어요.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조건인데 그 당시는 더 어려운 조건에서 다 하고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용어를 좀 바꿔주시면 커뮤니케이션 권리보다 소통권, 소통의 권리 훨씬 더 와닿습니다. 우리 커뮤니케이션 학 지금 정치학을 포리티컬 사이언스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유독 커뮤니케이션 쪽만 이렇게 용어를 어렵게 쓰니까 서민들한테 다가가기 어려운 거예요. 소통의 권리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도적 문제 자꾸 예산 부족 저는 뭐 예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획재정부가 지금 곳간을 자꾸 지키겠다고 그러는데 국민의 곳간이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곳간을 좀 활용을 해야죠. 그런 어떤 공적 자원을 좀 활용하면 될 것 같고 또 방통이나 이쪽에서 너무 탁생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역과 현장의 요구 제가
여기 김현식 교수님하고 지역방송 연구를 한 3차례 했는데 지역에 가서 기자들 인터뷰해 보면 방통이나 이쪽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너무 와닿지 않고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요구를 먼저 수렴하고 방통이든 어디든 정책 관계자들이 좀 방송 현장의 사정을 이해하는 미디어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 위로부터의 정책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미디어 정책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예, 반갑습니다. 그 발제자이신 최선 센터장님, 짧게 1분 이내 30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조언들 잘 해서 저희가 앞으로 활동할 때 많이 도움할 것 같고요. 어쨌든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됐고 이 정책적인 변화, 그다음에 이게 학술회니까 이 교수님들이나 이 학자들의 관심도가 좀 더 많이 올라와서 이 좋은 제도나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쫓겨서 뭐 제대로 하실 말씀도 많으실 거고 불러 계신 분들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포맨쇼핑 후원 세션 지역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재설계의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와 후원자 그리고 불러 계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